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시행령을 오늘 공포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세칙도 함께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네, 우리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한다는 내용을 오늘 관보에 실어 3주 뒤인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1,100개 품목에 대해 언제라도 일본 정부의 뜻에 따라 수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시행세칙도 게재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공포가 됐지만 이에 반응하는 여야의 태도는 크게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우리가 이긴다는 기치 아래 강력한 반일 불매 운동을 강조한 반면 한국당은 남북 경협을 통한 극일 주장이 한심하다며 대정부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일본 여행 거부 운동으로 타격을 받은 일본 지자체 대표단이 우리 항공사의 노선 유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일본 노선 폐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23일부터 부산 오키나와 노선을 중단하고 대한항공은 다음 달 부산 삿포로 노선을 끊을 예정이며 저비용 항공사들의 운항 축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가 긴급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자사주 매입을 활성화하고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이주열 총재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쏜 발사체를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고 밝히며 서부에서 평양을 넘어 동해로 떨어진 궤도까지 밝혔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우리 방어 체계를 피하는 정밀 타격 능력까지 과시하기 위한 계산으로 분석됩니다. 경찰이 고유정의 남편 살해 사건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CCTV 확인 지연과 부실한 압수수색 등을 지적하고 해당자인 제주 동부서장과 간부들에 대해 감찰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조치를 결정한 뒤 구체적인 조치들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현 특파원. 예, 도쿄입니다. 네,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내용 오늘 관보에 올랐죠? 그렇습니다. 오전 8시 반쯤 일본 정부 관보에 관련 내용이 실렸습니다. 관보에 게재했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효력을 발휘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출 무역 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삭제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공포 후 21일이 지난 뒤부터 시행한다고 기재돼 있고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과 아베 총리의 이름이 잇따라 적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행은 오는 28일부터입니다. 이로써 미국과 영국 등 27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만 빠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화이트리스트에 올랐는데 15년 만에 제외된 겁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 올렸다가 이렇게 뺀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28일부터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과거 일본 정부가 해주던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우대 조치란 수출 허가를 3년에 한 번만 포괄적으로 받도록 해주는 건데요. 그 대상 품목은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약 1,1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그에 따른 구체적인 수출 허가 관련 규칙도 공개가 됐죠. 그렇습니다. 오전 10시쯤에 일본 경제산업성이 홈페이지에 새로 바뀐 세부 시행 규칙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대 조치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바뀌게 되는 수출 허가 절차가 이 시행 세칙에 담겨 있습니다. A4 용지 50페이지 정도 분량이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다 알 수 없지만 큰 틀은 파악이 가능해 보입니다. 세칙의 핵심은 과거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 있을 때 1,100여 개 품목에 대해서 3년에 한 번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이 중 어느 정도가 매번 허가를 받는 개별 허가 품목 대상이 되는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칙에는 구체적으로 개별 허가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달 초 불산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 허가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는 이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세칙에는 과거보다 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즉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포괄 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고 또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리고 수출품을 받는 사람이 군 관계기관이나 군 관계자일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기준에 의심되는 경우 관계자 등 모호한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물품은 모두 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일본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고의로 심사를 지연하거나 불허하는 등 자의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우리 기업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 측에는 기존의 화이트 국가와 비화이트 국가 등의 분류를 A, B, C, D 그룹으로 바꾼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화이트 국가는 A그룹, 우리나라는 B그룹 등 이런 식인데요. 일본 정부는 명칭 변경 이유에 대해서 일본의 수출 관리 제도에 관한 국내외 실무자와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에는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뺀 것이 징용 배상 판결 등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 단순히 수출 무역 관리상의 문제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한국이 국제조약을 깼다며 화이트리스트 제외 나흘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겠다며 여론전을 본격화할 태세입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항복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이었던 원자폭탄 투하 74주년이 되는 날, 히로시마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식에 참가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표 나흘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격화 일로에 있는 한일 관계 파국의 원인에 무너진 신뢰가 있고 그 책임을 온전히 우리 정부에게 돌렸습니다. 最大の問題は国家間の約束を守るかどうかという信頼の問題です。 아베 총리는 이어 한국이 먼저 일방적으로 국제조약을 깼다는 주장을 하며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国交正常化の基盤となった国際条約を破っています。我が国の一貫した立場を主張し、韓国側に適切な対応を強く求めて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자국의 규제 강화가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국제 여론전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정치적인 동기에 기초한 부당한 수출 규제라는 한국 정부의 논리에 반론을 펴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노다로 외무상이 국제회의나 양자회담 등 외교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며 특히 미국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여러 루트를 통해 미국의 일본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데 힘을 쏟겠다는 보관입니다. 교도통신은 다만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근로자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이미 시사한 바 있는 아베 총리의 발언이 해외 여론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공포한 데 대해 여야 반응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여당은 지지 않겠다며 극일 여론전에 주력했지만 야당은 외교 안보 상황을 싸잡아 비판하며 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자, 오늘 개정안의 시행 세칙까지 공개가 됐는데 여야의 해법이 크게 다르다고요? 네, 오늘 민주당 회의장에서는 국민과 함께 우리가 이깁니다. 이런 걸개가 큼지막하게 걸렸습니다. 여당은 이번에는 결코 일본에 지지 않겠다며 전 국민적 단합을 강조했는데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해찬 대표는 일본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관광하고 외국인도 많이 오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일본을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자는 여당 발언을 거론하며 정치적인 이유로 민간 교류를 금지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고 대놓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본 경제침략 대응 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아베 정부가 좁쌀 같고 비열하다면서 일본의 일방적 경제 침략으로 야기된 문제라 수평적 조치 측면에서 여행 금지 검토는 불가피하다고 강경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안보에는 너나 없다, 뭉치자 대한민국이라는 배경 앞에서 안보정당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갈등의 대책으로 제시한 남북 경협, 평화 경제를 거듭 난타했는데요. 황교안 대표는 남북 경협만 되면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허황된 주장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면서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굴종적 자세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반복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휴지 조각이 된 9.19 남북 군사합의만 붙들다가 동네북을 넘어 주변 열강이 짓누르고 뭉개는 주먹밥 신세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북한의 기술 경쟁력은 차치하더라도 미사일로 위협하는데 남북 평화 경제를 말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비하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잘못 말해 주변에서 고쳐주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NCS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있고 NSC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있고 청와대는 예의주시하겠다는 서면 브리핑 한 장 전부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는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돼 버렸습니다. 한중일 3개국 외교장관 회담이 이달 하순 중국에서 열려 북한 비핵화에 대해 협의할 전망이라고 NHK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참가하는 회담이 오는 21일쯤 중국 베이징 교회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연내 개최되는 방향으로 조율됨에 따른 것이라고 NHK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선 북한이 탄도미사일 등의 발사를 반복하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대응을 협의할 것으로 NHK는 예상했습니다.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23일부터 부산발 오키나와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일본행 수요 감소에 따라 주 3회 160석 규모의 A320을 투입하고 있는 부산 오키나와 노선에서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에도 아시아나는 다음 달 중순부터 서울발 후쿠오카, 오사카, 오키나와 노선의 항공기 기종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좌석 공급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도 다음 달부터 부산 삿포로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저비용 항공사들도 일제히 일본 노선 운항 축소에 나섰습니다. 미중 환율 전쟁과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해지자 금융당국 수장들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공매도 제한 강화 조치 등 시장 안정 대책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이른바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긴급히 머리를 맞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다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까지 겹치면서 금융시장이 극도의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와 공포 심리를 차단하고 안정적 신호를 전달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경우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 즉 비상계획에 따라 즉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단기간 내에 중첩되어 나타난 결과로 분석이 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적기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공매도 규제 강화를 포함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마쳤고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대외 여건이 더 나빠진다면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어떤 통화 정책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5달 연속 경기가 부진하다고 평가한 국책연구기관 KDI가 앞으로도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대외 여건이 쉽게 호전되진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거듭 내세우면서 외화 보유액과 순대외 채권이 4천억 달러를 넘은 만큼 과도한 불안 심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북한이 어제 쏜 발사체를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 합동 군사 연습에 보내는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발사 차량에 세워진 미사일이 불꽃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입니다.
발사 장소는 황해남도 과일에 있는 서부 작전 비행장. 북한은 미사일이 평양 상공을 통과해 동해의 목표한 섬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무기 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 실전 능력이 검증됐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번에도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 합동 군사 연습에 보내는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발사의 정점 고도는 37km, 사거리 450km로 사드와 같은 요격 체계를 피해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신형 전술 유도 무기라고 부르던 것을 신형 전술 유도 탄이라고 표현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북한 매체 영문판에도 지난달 25일 발사를 무기로 표현했다가 이번엔 미사일이라고 썼습니다. 탄도탄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스스로 시인한 건데 미국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용인하는 분위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최근 잇단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해 미국은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강경파인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를 확인하면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연 발사를 하지 않기로 두 정상 간의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반응은 언짢지 않다였습니다. 이후 연이은 발사체 시험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핵이 아니면 상관없다고 강조했습니다. We discuss nuclear. What we talk about is nuclear. Those are short-range missiles, sure. And a lot of other countries test that kind of missile also.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약속이 있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이 추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하지 않기로 두 지도자 간 약속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이 발사한 것은 단거리 미사일인 만큼 약속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사일이 완전히 작동하기를 원해 북한이 연속 시험 발사를 하는 것 같다며 성능 시험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도 과잉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같은 맥락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We're not going to overreact to these, but we monitor them, we watch them closely, and we're cognizant of what's happening. 여기에 볼턴 보좌관은 실무 협상에 대한 북한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이 더 우선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 셈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다녀온 우리 국민은 미국에 가려면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무비자 입국 제도에 갑작스럽게 제한 조치가 생겨서 다소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뉴스 TMI에서는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석원 앵커, 네, 지난해만 해도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예술단이 북한을 다녀왔는데 그럼 이 모든 사람들이 무비자로 입국이 안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스타라는 전자여행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한국 등 38개 나라 국민에게 관광, 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8년간 북한을 다녀왔던 국민이라면 더 이상 무비자 미국 방문이 불가능합니다. 통일부는 해당 기간 방북한 국민이 3만 7천여 명 정도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 국민은 앞으로 미국 여행을 위해 서류 심사를 받고 영어 인터뷰까지 진행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로워진 겁니다. 지난해는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유독 북한을 방문한 기업인과 연예인들도 많았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구광모 LG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비롯해 예술단 공연을 한 걸그룹 레드벨벳부터 조용필, 윤도현, 백지영 씨 등도 이젠 무비자 미국 방문이 불가능합니다. 금강산 상봉장에 갔던 이산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예외 없이 모두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미국이 2017년 11월 20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돌아와 숨진 오토 원비어 사건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이 테러 지원국 재지정 이유였죠. 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입장인데요.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방북 이력이 있더라도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된 것도 아니고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으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자체 조사에 나선 경찰청은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며 관계자들에 대한 감찰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초기 대응은 물론이고 수사 전반에 걸쳐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네, 경찰청입니다. 예, 자, 경찰이 스스로 지적한 수사의 문제점은 뭔가요? 네, 경찰청 현장 점검단은 오늘 고유정 사건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점검단은 조사 결과 초동 조치와 수사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목격자와 장소, CCTV에 대한 확인이 지연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수사 과정에서 고유정이 남편을 살해한 펜션 주변의 CCTV 확인이 늦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수사 관계자들은 다른 지역의 CCTV를 먼저 확인하느라 늦어졌다는 입장이지만 점검단은 우선순위 판단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유정 집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전 남편 살해 과정에서 사용된 졸피뎀을 발견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수사팀이 초기에는 졸피뎀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좀 더 적극적인 수사 지휘가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점검단은 이 과정에서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고유정의 거짓 진술에 수사팀이 속아 시간을 허비했다고 봤습니다. 점검단은 또 최근 고유정의 체포 영상이 일부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상부 보고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점검단은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책임자 3명을 감찰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박기남 전 제주동부서장과 제주동부서 여성청소년과장, 형사과장이 그 대상입니다. 또 앞으로 이 같은 논란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사건의 초기 대응 단계부터 본청과 지방청 각 기능이 참여하는 종합대응팀을 구성해 수사와 공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종 사건 발생 때 신속한 소재 확인을 위해 실종 수사 매뉴얼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개입하는 것은 수사를 왜곡할 수 있어 다루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붕괴 사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서울 강남의 클럽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서울시 등과 함께 강남 클럽 7곳을 점검한 결과 불법 행위 12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담동의 한 클럽은 2층을 불법 증축해 테라스와 방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업소들도 비상 통로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 안전관리 부실이 드러났다며 일부 클럽은 형사 입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풍 프란시스코는 소멸했지만 최고 2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강원 영동 지역에선 고립과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고성군 세계 잼버리 수련장에서 야영하던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 참가자 1,800여 명이 폭우가 쏟아지자 수련장 체육관과 식당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오전 6시쯤에는 강릉시 성산면 계곡에서 야영하던 29살 김모 씨 부부와 2살 난 딸 등 일가족 3명이 폭우로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119 구조대에 구조됐습니다. 앞서 새벽 1시 반쯤에는 강릉시 교동에서 하수가 역류하면서 주택이 침수되는 등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네, 태풍은 일찍 소멸했지만 열대저하부 영향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에는 2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졌는데요. 우려했던 큰 피해는 없었고 이번 비로 수도권과 강원도의 찜통더위는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남해상에서 이번보다 더 강한 세력을 지닌 9호, 10호 태풍이 북상 중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네, 태풍이 남긴 비구름 영향으로 강원도에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강원도에는 200mm가 넘는 호우가 기록됐습니다. 인제 향로봉에 231mm, 홍천 내면에 191mm의 많은 비가 내렸고 부산과 울산 등 영남 해안 지방에도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에도 많게는 50mm 안팎의 비가 내렸는데 이번 비로 강원도와 수도권 지역은 40도 가까이 치솟았던 찜통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9.1도로 어제 36.8도보다 약 7, 8도나 낮았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기온이 다시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이번 태풍으로 인해 사람 체온보다 높은 수준의 찜통더위는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더 강한 태풍 2개가 북상 중이라던데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없습니까? 네, 아직은 유동적이어서 기상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먼 남해상에서 2개의 태풍이 북상 중입니다. 하나는 중국 상하이를 향해 북상 중인 9호 태풍 레끼마이고 또 하나는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10호 태풍 크로사입니다. 또 2개의 태풍 모두 어제 우리나라에 상륙한 8호 태풍 프란시스코보다 세력이 강한 중형급의 태풍입니다. 특히 북상하면서 더 강한 위력을 가질 것으로 우려되는 데다 연이어 2개가 발생해 진로와 강도 예측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9호 태풍 레끼마는 이번 금요일 오전 타이베이를 지나 주말쯤 중국 푸저우 부근에 상륙한 뒤 상하이 부근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10호 태풍 크로사는 다음 주 초반까지는 일본 남쪽 먼 해상에서 북진하면서 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이 9호 태풍 레끼마가 중국에 상륙한 뒤 어느 쪽으로 이동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 내륙으로 더 북상하거나 서해로 진출해 북쪽으로 올라가거나 또는 한반도 근처까지 올라와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렇게 강한 태풍이 2개가 발생했을 때는 슈퍼컴퓨터로도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태풍 경로와 강도를 판단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9호 태풍 레끼마가 한반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판단은 이번 주 후반쯤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오늘 오전 관보에 게재됐고 3주 후인 오는 28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인데요.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지난 2일에 가기를 통과한 이 개정안이 오늘 이제 공포가 됐고요. 그리고 네. 3주 뒤인 28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데, 네. 근데 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나면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지를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네, 이번 조치는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에 대한 어떤 부당한 무역 네. 보복인데요. 이 조치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 지금보다는 이제 수출,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어떤 기술 기계 장비 수출이 좀 더 까다롭게 되는데 네. 그 피해는 우리 대기업보다는 좀 중소기업에게 좀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심각한 피해를 입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조치는 그 내용이 예. 전에는 좀 더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허가증만 있으면은 이제 한국에게 수출이 별도의 건건 허가 없이 예. 그 허가증 번호를 이 전산 수출 통관의 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쉽게 나갔거든요. 예. 근데 오늘의 조치는 좀 더 까다로운 허가증, 그러니까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갖춰야만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까다로운 허가증을 이제 가진 일본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전산 수출 통관에 그 허가증 번호를 넣는 방식으로 입력하는, 그러니까 포괄 허가제는 유지됐지만 예. 좀 더
일정한 더 자격을 갖춘 일본 수출자에게만 그런 포괄 허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오늘 결정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대기업의 경우는 아무래도 거의 100%가 일본 공급원들이 이 좀 더 까다로운 허가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우리 중소기업이 좀 더 피해를 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포괄 허가는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특별 포괄 허가가 있고 일반 포괄 허가가 있더라고요. 이게 좀 용어가 어려운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가 염려했던 천 몇 개 품목에 대해서 다 개별 허가로 수도꼭지가 잠기는 그런 사태는 오늘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추가로 이 포괄 허가에서 삭제되는 품목은 오늘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했던 제2의 불화수소 사태는 없었던 것이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이제 포괄 허가라는 것, 그러니까 수출자가 수출 전자 통관 서류에 그 포괄 허가증 번호를 넣는 방식으로 개별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3년간 수출할 수 있는 그 포괄 허가 중에는 두 가지 포괄 허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든지 좀 쉽게 딸 수 있는 일반 포괄 허가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갖춘 회사만이 취득할 수 있는 특별 일반 포괄 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치의 핵심은 이 특별 일반 포괄 허가, 달리 말하면 비백색 국가용 포괄 허가. 이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일본 수출 기업은 지금과 같은 마찬가지 방식으로 동일하게 포괄 허가로 한국에게 수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오늘 고시의 핵심입니다. 이번에 고시를 하면서 그 수출 상대국 관리 체계도 4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4등급으로 나눠서 다시 체계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지적을 피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정부가 일본의 이 무역 보복이 WTO의 자유무역 원칙을 위반하고 또 국제 분업 질서를 교란시킨 그러한 어떤 중대한 문제로 그동안 WTO나 국제사회의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일본은 가능하면은 자신들의 조치가 외관상 일정한 무역 관리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만을 딱 집어서 이번 조치를 취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그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만 그런 그룹을 묶어서 B그룹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그런 모양새를 만든 거죠. 자, 일본이 밝힌 오늘의 이 세부 시행 세칙 내용을 보면 A4 용지 50장 분량이 상당히 많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이제 개별적인 그 품목 허가를 받아야 되는 종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과연 좋은 겁니까? 그 문제는 제가 좀 더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구체적으로 포괄 허가 대상 품목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을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그 포괄 허가 대상이 되는 품목들을 나라별로 지정하는 방식이고요. 여기에서 삭제하거나 여기에 들어있지 않으면은 개별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별 허가 대상을 따로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있고 또 이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될 불화수소, 우리 반도체 핵심 세계 소재 부품 그게 7월 4일부터 이 개별 허가로 빠졌지 않습니까? 수도꼭지가 잠겼지 않습니까? 그때도 방식이 이 세 개를 개별 허가로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포괄 허가가 가능한 그 목록에서 이것을 지우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본이 어떤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까다로운 허가 조건, 좀 더 그러니까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갖춘 그런 허가증을 가진 일본 기업들이 포괄 허가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포괄 허가 구체적인 품목들을 오늘 다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종래 우리가 백색 국가였을 때 포괄 허가 대상이었던 품목이 다 100% 동일하게 지정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추가적으로 개별 허가로 제외되는 품목이 없었던 것이지 일본이 어떤 지정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별 허가로 일부를 지정한 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리스트에서 초반에는 3가지를 품목을 뺐었던 거고 지금도
그 원래 있던 리스트에서 뭔가를 또 특별하게 뺀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오늘 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제 고시 자체는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고시는 한국이 백색 국가를 전제로 한 고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고시를 만들어서 공포했는데 거기에 종래 한국으로 나가던 포괄 허가 가능 품목들을 그대로 100% 다 포괄 허가로 지정을 한 거죠. 다만 전에는 좀 더 쉬운 허가를 받으면 활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받아야만 허용하는 그런 차이를 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번에 세칙 주의사항을 보면 군사용으로 사용 우려가 있는 경우 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게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일본이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을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또 분석을 하던데요. 그거는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요. 왜냐하면 포괄 허가라는 성격 자체가 본인이 그러니까 일본 수출자가 가지고 있는 포괄 허가증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로 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든지 또 어떤 군사적으로 사용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백색 국가이든 백색 국가가 아니든 간에 기본적으로 전략물자 통제에서는 이렇게 허용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의 그런 단서, 그런 주의사항이 그 포괄 허가의 그런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기업들이 과연 타격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럼 변호사님 보시기에 오늘 발표된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서 물론 이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타격들이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오늘 새롭게 개별 허가로 전락한 품목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자율 준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좀 더 까다로운 허가증을 일본 수출자가 가져야만 포괄 허가를 내보내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이 거래하고 있는 일본의 공급자가 이 포괄 허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허가증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의 일본 공급선들은 이 허가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는 오히려 저는 우리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그동안 16년 이상 이 좀 더 엄격한 허가증이 필요 없는 무역 체제 우리나라와 일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의 파트너들은 이 좀 더 까다로운 허가증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피해를 사실상 일정 기간은 개별 허가로 묶인 것과 같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제도는 통로는 열려 있지만 우리 중소기업의 일본 공급사가 그 통로를 이용할 자격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불화소처럼 개별 허가로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개개 품목별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를테면 일본의 공급자가 이 허가를 갖춰가는 데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준비 과정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에서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사실 뭐 일본 기업들이 말씀하신 그런 서류들만 제대로 갖춘다면 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 일본 기업들에게 이런 수출에 관련된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제도의 성격, 그러니까 자율 준수 프로그램이라는 제도의 성격은 어느 나라로 나가느냐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우도 우리 정부도 이 전략물자 통제 시스템을 우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잘 준수해 주기를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이 특별히 어느 나라와 거래하느냐 그것을 묻지는 않거든요. 적어도 이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그것은 우리와 일본 정부가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백색 국가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보다 더 엄격한 어떤 군사 전용의 통제, 다시 말하면 일본이 우리에게로 나가는 일체의 기술, 기계, 장비 그런 부품에 대해서 무역 무기로 쓸 수 있는 통제권을 이번 조치를 통해서 그런 법적 틀을 갖췄다. 이런 점을 우리는 대단히 위험하게 보는 거죠. 앞서
그 그룹을 A그룹부터 D그룹까지 나눠서 일본 정부가 이번에 관보에 게시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국제사회의 지적 혹은 WTO의 판결을 대비한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지금 오늘까지의 과정을 봤을 때에는 WTO 판결에서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WTO 제소가 우리에게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 단지 2, 3년 후에 판결문만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일본이 그러면 왜 단 하나도 별도로 이 포괄허가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느냐, 왜 하나라도 개별허가로 못 뺐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WTO에 일본을 가져감으로써 지금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우리는 계속 좁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현재 상태, 이미 지금 반도체 핵심 세계 소재 부품에 대해서 32일이 지나도록 아직 허가를 안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그 조치가 왜 자신의 안보 이익이 필요한지를 아직도 설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일본에 가서 도쿄신문하고 인터뷰할 때도 계속 그 일본 경산성의 신문에서 문제 제기를 할 때도 제대로 답을 못 했었고요. 그런 것은 WTO에서 이야기하는 그 안보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왜 그 나라의 안보 이익에 필수적인지를 반드시 설명이라고 하는 그런 WTO 협정 위반인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본이 뭐 명확한 이유도 없이 또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도 없이 이 허가를 내주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우려를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정부도 오늘 발표된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어떻게 대응을 할지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우선은 현재 반도체 세계 핵심 소재 허가 문제 해결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세계 반도체 분업 체계가 굉장히 날카롭게 일본을 주시하고 있고 일본으로서도 대외적으로는 자신들이 지금 무역 관리 차원이지 무역 보복이나 무역 금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허가가 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원리의 포괄 허가로 되돌리는, 지금 오늘 보면은 다른 품목들도 다 포괄 허가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최소한의 포괄 허가를 되돌리는 데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백색 국가 제외 조치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보고요. 끝으로 지금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어하려고 하는 맞조치, 그 문제는 저는 이 일본이 이 허가를 우리 반도체 세계에 대한 허가를 어떻게 하는지를 주시하고 그걸 압박하면서 이후에 취해도 늦지 않다. 즉 일본에 대한 맞대응이 지금 우리에게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세계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포괄 허가로 돌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까지도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국방위 속기록을 보니까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두 분 의견이 틀리죠? 9.19 군사 분야 합의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그 취지에는 어긋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국방부 장관님과 군은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의용 실장님 눈치를 보는지 아니면 대통령 눈치를 보는지 제대로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답변 기회를 안 주시면 아니요, 저는 이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걸 확실하게 아니죠. 사실과 다른 게 아니죠. 제 속기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속기록을 좀 보여주시죠. 내용은 나중에 시간이 질문이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실장님하고 계속 논란을 벌일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뭐 논란 벌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말씀 답변의 태도는 뭔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보고받은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여기 속기록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글쎄요, 그거 보여주세요 그럼. 상당히 불쾌합니다, 정용 실장님. 저도 불쾌합니다, 의원님. 국방부에 그 압박을 넣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속기록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박맹 의원님이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경도 국방부 장관, 하여튼 근데 대해서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속기록 전체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속기록 읽어드렸잖아요. 네, 전체. 저한테 사과하십시오. 네, 좀 오해받을 이 취지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앞에 분명히 위배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두 의원님 질의에 분명히 답변을 했고. 자, 저를 초선이라고 좀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상당히 않습니다. 불쾌하다고 의원님이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를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기 제가 김 의원님이 무슨 초선이기 때문에 윽박지른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참 너무, 제가 국회에 와가지고 어떤 의원님이 초선이고 어떤 님이 재선이고 그런 걸 구분해서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연아 의원이 질문할 때는 속기록을 근거로 한 거예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정중하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조선 의원의 발언을 몰아세우고 어떻게 조선 의원의 발언을 그렇게 몰아세우세요? 자꾸 초선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초선이니까 초선 의원이라고 아니 그랬잖아요. 저도요 의원님, 김 의원님도 저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네? 왜? 아니 저 의원님 왜 소리를 지르세요? 네? 실장님 무슨 말씀을 말씀 그렇게 중단하시고요. 무리하게 하십니까 의원님? 그렇게 하지만 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양석 의원님,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안보실장님 말씀을 그렇게 잠깐만 무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 뭐요? 저 정양석 미중 무역 갈등 속에 급락했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위안화 약세가 다소 진정된 데다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 의지를 강조하면서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엄청난 양의 자금이 중국 등 세계 각지에서 미국으로 쏟아져 오고 있다며 미국은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중국을 향해 대화의 여지를 남기면서 유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강원 양면책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The President's view has always been we have negotiated in good faith. We want to continue to negotiate in good faith with the Chinese. 올해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미국 증시는 일단 안도했습니다. 다우는 1.21%, S&P는 1.30%, 나스닥은 1.39%씩 각각 올랐습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 이후 중국이 발표한 환율 안정화 조치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위안화 고시 환율을 7위안 아래로 제시하고 홍콩에서 5조 원 규모의 중앙은행 증권을 발행하기로 한 겁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환율 부문까지 확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다음 달 워싱턴에서 재개되는 양측의 고위급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9% 하락한 53달러 6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10월물 브렌트유도 배럴당 1.45% 내린 58달러 94센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환율 부문까지 확전 양상을 보이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유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두 달째 주말마다 송환법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홍콩을 향해 중국이 강력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는 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강경 진압 가능성을 시사하자 홍콩 의원들이 나서 시위를 국가 안보 문제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장난하는 사람은 타 죽을 것이다. 홍콩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원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이 시위대를 향해 내놓은 경고입니다. 玩火者必自焚，该来的惩罚终将到来。 일부 과격 시위대가 벽돌과 쇠꼬챙이, 화염병과 활 등 치명적인 무기로 경찰을 공격하고 방화를 저질렀다며 폭력 시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我要告诫一切犯罪分子，切莫误判形势，把克制当软弱。 기획자와 조직자를 포함해 폭력 범죄 활동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시위대가 오성홍기를 바다에 던진 것을 지적하면서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지지하지만 일국 양제를 공격하면 반드시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와중에 바다 건너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는 사흘째 폭동 진압 훈련을 실시해 홍콩 시위를 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 속에 홍콩의 의원들이 나섰습니다. 시위가 홍콩의 캐리람 행정부를 겨눈 것이라며 시위를 국가안보 문제로 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These angers and confrontations really have nothing to do with sovereignty issue. It is not going against central government. 그러나 구주째 이어지고 있는 홍콩 시위는 도화선이었던 송환법 문제를 넘어 갈수록 반중국 정서를 드러내고 있어서 중국 정부와의 출구 없는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이 불거진 유벤투스와 K리그 선발팀의 친선 경기에서 불법 광고가 노출되는 황당한 일이 있었죠. 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YTN이 프로축구연맹과 주최사의 계약서를 단독 입수했는데 프로연맹의 책임도 가볍지 않아 보입니다. 양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6일 유벤투스와 K리그 선발팀 경기 중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가 버젓이 등장합니다. 지상파 방송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광고를 내보낸 주최사에 대한 비판이 비등했지만 YTN이 입수한 계약서를 보면 비단 주최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프로축구 연맹이 주최사가 스폰서십을 계약하면 그 내역을 연맹에 보고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한 겁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연맹이 사전에 도박업체의 계약 여부를 알았을 법하지만 연맹은 경기 전까지 이를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늦은 날까지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주진 않았어요. 연맹의 책임을 묻는 단서는 또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의 월드컵 경기장 사용 허가 문건을 보면 사용인이 프로연맹과 주최사 두 곳으로 돼 있습니다. 또 사용인의 모든 책임과 의무는 연맹과 주최사가 연대해 부담한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장을 빌린 주체가 주최사가 아닌 연맹이라는 내용도 YTN 취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프로축구 연맹에서 단독으로 신청을 했고요. 저희 연맹 문서로 사용인 추가 요청을 이제 했어요. 더 페스타로 좀 사용인을 추가해달라. 주최사가 따로 있다는 이유로 논란에서 한 발 물러나 있던 연맹이 사실상의 계약 당사자로 행사를 주도한 만큼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의 모든 책임, 최대의 그 주관사는 K리그가 될 수밖에 없고 더 페스타는 그 유벤투스와의 경기를 이 성사시키는 하나의 에이전트 역할을 한 것뿐이 되질 않는 것이죠.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프로축구연맹과 월드컵 경기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작업자 3명이 숨진 목동 빗물 배수시설 사고 당시 수문이 자동으로 열릴 때 제어실에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고 한 달 전 서울시는 수문 제어실에 직원을 상주시킬 것을 지시했지만 양천구청은 정상 근무 시간에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고 당일 오전 7시 40분 포구의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거대한 물줄기가 작업자들을 덮친 긴박한 상황. 수문을 닫는 게 우선이었지만 수문 제어실은 잠겨 있었고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수문 개방 어떤 이런 제어에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고 가긴 갔으나 패스워드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대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수문의 조작 권한은 양천구청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적으로 있으니까 나는 못한다, 현대에서는 못한다. 이 말은 조금 잘못 표현된 것 같아서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하지만 YTN이 확보한 서울시 공문을 보면 운영 주체는 명확합니다. 7월부터 양천구청이 주체적으로 시설 운영을 담당하고
서울시와 시공사는 이에 협조하도록 업무 분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줄곧 시설물 관리 권한이 없다던 양천구청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양천구한테 시설물이 인수인계된 사항은 없습니다. 양천구 치수과 직원이 숨은 제어실이 위치한 상황실에 상주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전 구청 공무원은 상황실이 아닌 외부에서 휴대전화로 수문이 열릴 거라고 시공사에 통보했고 9분 뒤 빗물은 작업자들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양천구청 측은 일반 근무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원을 상주시켰다고 항변했습니다. 비상이 걸리면 기본적으로 비상 걸린 시간부터 1시간 내에 응소를 하게 되어 있고 이제 근무라는 거는 9시부터 6시까지 일반적인 근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비상이 걸린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호우가 언제 얼마만큼 내릴지도 모르는데 24시간 비상근무 체계가 허술하게 준비됐던 겁니다. 공사 발주처인 서울시도 장마철을 앞두고 공문만 보냈을 뿐 현장 점검을 게을리했습니다. 공사 중에 나타난 문제니까 공사 중에 어떤 현장 관리에 대한 사항은 그 부분에서도 아마 이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상습 침수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며 배수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시범 운영 기간부터 안일한 대처를 일궈내 작업자 3명만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네, 이 내용을 취재한 김우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이 목동 빗물 배수 시설 사고 언제 일어났던 사고고 어떤 사고였는지 정리를 좀 한번 해보죠. 네, 사고는 지난달 31일 목동 빗물 배수 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배수 시설은 지하 40m 위치해 있고 쉽게 말해서 큰 터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름 10m에 길이는 3.6km 정도 되는 대형 큰 터널인데요. 양천구는 상습 침수 구역이라 빗물을 가두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설치가 된 시설입니다. 공사는 얼추 마무리가 됐었고 시범 운행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작업자 3명이 대형 터널 안에 있었는데 빗물을 가둬둔 수문이 열렸고 6만 톤의 물이 그대로 작업자들 향해 덮친 겁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수문이 자동으로 열렸다는 겁니다. 하수관에 일정 기준 이상 빗물이 차게 되면 그 하수관과 터널을 연결하는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열린 수문은 수문 제어실에서 바로 통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수문 제어실에는 관계자들은 전혀 없었던 거고 결국 수문은 닫지 못하고 빗물은 그대로 작업자들 향해 덮친 겁니다. 이게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거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뭐 제어실에 어떤 사람이 상주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이 제어실의 통제권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일단은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는 이 시설을 둘러싼 관계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기관이 3개가 이제 크게 관여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처음은 발주처인 서울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시공을 담당했던 현대건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운영을 담당하게 될 양천구청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 이제 해당 시설은 완전히 가동을 시작한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시범 운행이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최초로 들어온 시설인 만큼 7월 1일부터 3개월간 시운전 기간이었는데요. 시범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는 서로가 책임을 떠미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과 임시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양천구청은 정말 기자들 수십 명 앞에서 내 책임이 아니라고 서로 반박에 재반박을 이어가기도 했었는데요. 그 과정을 유심하게 지켜본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날의 상황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수문 개방 어떤 이런 제어에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고 가긴 갔으나 패스워드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대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수문의 조작 권한은 양천구청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게 전적으로 있으니까 나는 못한다, 현대에서는 못한다. 이 말은 조금 잘못 표현된 것 같아서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저도 직접 브리핑 현장에 있었지만 양측의 주장이 워낙 팽팽했고 도대체 수문 제어실 운영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공문을 입수를 한 거고요. 공문에 따르면
시설 운영 주체는 양천구청, 그리고 서울시와 시공사는 협조하도록 업무 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공문의 운영 주체가 명확하게 지정이 돼 있는 건데, 근데 그뿐만 아니라 상황실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그래픽이 같이 보면서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공문은 일단 발주처인 서울시가 작성해서 양천구청에 내려보냈습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가 난 시설과 관련해서 운영 주체가 쓰여 있는 유일한 공문입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공문에 따르면 이 말고 아래가 더 보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공문에 따르면 운영 방법도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운영 방법을 보게 되면 목동 상황실 상주 2명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제가 이 문장을 좀 다시 좀 세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동 상황실은 이제 그 빗물 배수 시설 상황실을 의미를 하는 거고 상황실에 아까 말씀드린 수문을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수문 제어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명은 이게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양천구 치숙과 공무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수문 제어실에 양천구청 치숙과 공무원 2명이 상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수문 제어실에는 구청 공무원들은 없었습니다. 수위가 차오르는 거를 상황실 외부에서만 확인했을 뿐인 거고 해당 직원은 휴대전화를 통해 시공사에게 수문이 열린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수문은 열렸고 결국 빗물은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자동으로 열리는 수문이기 때문에 언제든 누군가는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목동 상황센터에 지금 아무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구청 해명은 뭐라고 하던가요? 네, 구청의 해명은 굉장히 또 간단합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시가 작성한 공문에 있는 그 상주의 의미가 24시간 비상 대기가 아니라 자신들은 그냥 근무 시간만 이제 의미를 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상주라는 거는 평상시 공무원의 일과 근무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를 의미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공문에 나온 것처럼 제대로 일을 한 거고 일과 시간에 근무했기 때문에 위반 사항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잘못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해명을 한 겁니다. 사고는 아침 7시 이후에 났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관련 보도가 이제 저희가 계속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에는 직접 저한테 해명 자료까지 보내면서 뭐 이제 해명도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계속 표시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사고 전날에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심지어 구청 측은 해당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직접 수문에 열리는 기준을 선정하는 것도 구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당일 수문이 열리고 많은 물이 쏟아질 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상황인데 단지 근무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비책이 전혀 없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구청이 비상근무할 때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될 때만이라고 또 덧붙이기도 했었었는데요. 그러면서 사고 당일 호우주의보가 양천구 쪽에는 이제 7시 40분에 발령이 됐고 그때부터 1시간 이내 출근하는 게 원칙이라 9시 19분에 상황실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각은 이미 물이 작업자들을 덮치고도 한참이나 지난 시간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구청은 심지어 발주처인 서울시가 시범 운영 기간 내에 애매하게 운영권을 또 설정했다며 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 서로 이렇게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참 씁쓸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구청 측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대책 마련도 내놨습니까? 네, 일단은 사고 당시 브리핑에서 구청은 시범 운영 중에 발견된 어떤 오류들을 수정을 해서 준공 전에 완벽한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미 시범 운행 당시 관리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안타까운 작업자 3명이 숨졌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만들어갈 매뉴얼에는 뭐 상황시 상주 지침과 그리고 장마철 비상 근무 단계 등을 더 신경 써서 안전 수칙 등을 만들 거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목동 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경찰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공무원에 입건된 사항은 없고 시공사 관계자들만 지금 입건된 상황인데요. 경찰은 업무 과실이 좀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공무원들도 입건 방침을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비가 근무 시간에만 오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비상 대응 체계를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이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전시장을 폐쇄했지만 소녀상을 향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과 평화를 향한 염원을 알리는 이 소녀상을 일본은 그야말로 눈엣가시처럼 여기고 있는데요. 소녀상의 모습 곳곳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담담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있는 소녀. 마치 우리 주변의 누군가처럼 친근하고도 앳된 모습입니다. 특별한 모델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의미는 한 분의 역사로 국한이 되면 많은 분들의 역사를 함께 담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서 그 시대의 여인을, 그 시대의 소녀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거칠게 잘린 단발머리는 강제로 끌려가야 했던 아픔을, 제대로 땅에 닿지도 못한 채 들린 발뒤꿈치는 불안함을 안고 살아야 했던 고통의 세월을 의미합니다. 어깨에는 새가 앉아 있는데 새는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으셨겠어요. 그러한 자유에 대한 의지, 그리고 평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돌아가신 할머님과 살아계신 할머님을 연결해주는 그런 영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모양 그림자 속엔 한 맺힌 넋을 위로하는 나비가 있고, 소녀상 옆에는 누구나 앉을 수 있는 빈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나는 그럼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손잡아주는 자리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옆에 손을 잡아줬을 때, 의자에 앉아서 손을 잡아줬을 때 이 소녀상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아이치 트리엔날레뿐 아니라 국내외 곳곳에서 소녀상 전시와 설치를 막기 위한 전방위 압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소녀상이 있고 그게 또 자꾸 퍼져나가니까 그런 불편함이 두려움으로 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이 눈엣 가시처럼 여기며 두려워하는 평화의 소녀상은 오늘도 두 주먹을 꼭 쥐고 말없이 앉아 역사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한일 관계가 얼어붙어 있지만 나는 한국을 좋아한다는 해시태그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일본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해외 각지에서는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에 항의하는 뜻으로 소녀상처럼 앉아 사진을 찍어 올리는 이른바 소녀상 되기 운동도 벌어졌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위터에서 찾을 수 있는 좋아요 한국이라는 해시태그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런 해시태그가 걸린 게시물이 올라오더니 빠른 속도로 확산 중입니다. 일본인들이 K-팝 가수나 한국을 여행하며 찍은 사진과 함께 한국에서 겪은 경험과 호감을 표현한 글을 올린 게 대부분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한국어로 글을 남긴 경우도 눈에 띕니다. 한국인들도 이에 화답하며 좋아요 일본이라는 해시태그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본 현지에선 아이치 트리엔날레 주최 측이 평화의 소녀상이 출품된 자체 기획전을 중단한 데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작가는 적지 않은 일본인들이 찾아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정권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 일본인들을 모두 부정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노 일본이 아니라 노 아베 운동을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지금 오고 있어요. 이미 전시 중지 결정에 반대해 전시 재개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도 등장한 상황. 기획전 중단에 항의하는 목소리는 일본을 넘어 SNS상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해외 예술인과 여성주의 운동가들은 일본 측의 자체 기획전 중단에 항의해 스스로 소녀상이 되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해당 트윗의 영문과 일문으로 해시태그를 달아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오는 14일 세계 위안부 기림일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등 800여 명은 오늘 낮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1399차 수요 집회를 열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위안부 피해 생존 할머니가 20명밖에 남지 않았다며 아베 정부가 경제 보복을 멈추고 전쟁 범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등은 위안부 기림일을 전후로 세계 20개 도시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전시와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는 가운데 일본의 한 광역자치단체가 이에 따른 구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토리현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히라이 신지 지사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와 경제, 관광 등에 대해 거론하던 중 경제 변동 대책의 긴급 융자 대상에 이번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상황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히라이 지사는 1.43%의 이율로 약 32억 원까지 융자 상한을 두는 융자 제도가 있는데 이번 한일 관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관광업 등에도 이를 적용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일 갈등의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쟁 및 식민 지배에 관한 연구와 관련 소송 등에 매진해온 일본의 대표적 양심들이 갈등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YTN 취재진은 일본 현지를 찾아 한일 갈등을 바라보는 일본 내 양심적 지성들의 시각을 담아왔습니다. 일본의 양심이 말한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스노미야 겐지 전 일본 변호사 연합회 회장이 내놓은 민주주의 교육을 통한 한일 갈등의 해법을 전합니다. 이번 한일 양국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むしろ個人の請求権を認めるのであれば韓国の大法院の判決は全然おかしくなく正しい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けど、人権を守る司法としては当然の判決なのに、日本の多くの政治家、特に安倍さんや河野外務大臣、あるいはそれに追随するメディアは政府の決定にはその裁判所は従うべきだと、政府と同じ判決をすべきだということを、これは民主主義国家における三権分立制度の意味を全く捉えきれてないわけですね。一権になれば独裁政権になりますので。 그 일본의 어떤 민주주의 어떤 성숙도나 이런 걸 좀 평가해 주시면 안 되겠는지. 韓国の皆さんは軍事政権を自分たちの力で倒して自由や人権を戦い取ったという経験があるのに対して、日本のこれまでの市民運動の歴史は自分たちの力で自由や人権を戦い取ってないんですね。で、教育の中で社会のことを政治を変えるっていうのは主権者として当然の権利だし義務であるということがなかなか教えられてなくて、政治っていうのは非常に遠い世界のものになってる、そういうような教育の問題っていうのはかなり大きな影響を与えて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광주 민주화 운동 항쟁 지도를 붙여놓으셨는데 어떤 걸 기리기 위해서 붙여놓으셨는지. 私は非常に韓国の市民運動と交流する中で韓国の歴史も勉強させてもらいまして、でその韓国の民主化運動の一つの拠点一番原点みたいなところの一つが広州民主化運動ではないかと思いまして。 조금만 불러주실 수 있는지. 사랑도 명예도 이르도 나기모시 한표세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でそういう観点からすれば今回の徴用工問題、それから、貿易の輸出規制に絡んでですね、民間レベルの交流が全部ストップしていってるっていうのは大変残念なことだと思います。でこういう時期だからこそもっと民間レベルの交流を進めて、市民レベルが、交流を進めて、お互いの国のことをよく分かる、そしてお互いが意見交換する、そういう場を広げることが最終的にはアジアの平和的な環境を作る上で土台になると思います。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気をつけて。 농지연금이 있긴 하지만 혜택을 보는 대상이 많지 않아 농민들 노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사도 지으면서 이익도 얻는 첫 영농형 태양광이 선보였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 패널이 반짝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발전량이 날마다 새로운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주도로 세워진 첫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이 태양광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생산량에 대한 수급 조절도 가능할 것이고, 또 이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함으로 인해서 그걸 팔아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주 농촌의 효자 상품이 되겠습니다. 논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햇빛이 줄기 때문에
수확량이 2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2,800여 제곱미터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는 수확량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이 한 해 30만 원 정도인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새로운 소득이 생깁니다. 100kg를 설치를 하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아나가면서 한 달에 20년 동안 100만 원 소득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농민들의 연금이 될 수 있거든요. 절대 농지가 아닌 땅에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이 8년에 불과한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술과 제도와 하여튼 모든 것을 뒷받침해서 우리 농업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제도가 될 수 있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이 남아돌면서 정부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목을 심으라고 권하고 있지만 올해도 벼 초과 재배 면적은 2만 8천여 헥타르. 영농형 태양광이 쌀 생산량도 조절하고 농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엄마, 이가탄.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사랑이 필요한 날엔 싸다구 플라워. 누군가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는 내일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고.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문영이 만들어가는 미래. 오늘 밤과 내일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기습 소나기에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열대 저압부 영향에서는 벗어났지만 대기가 무척 불안정한데요. 북쪽 상층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고 남쪽에서는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남부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면서 중북부 지방의 찜통 더위는 한풀 꺾였습니다. 오늘 서울 기온은 29.1도로 어제보다 7에서 8도나 낮았는데요. 내일은 서울 낮 기온 33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무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3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강릉은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낮 동안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비의 양은 10에서 70mm 정도로 지역 간의 편차가 크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무더위 속에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큐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